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22번째 이야기 이스터 버킷 링컨 인필드에서 알레고리는 꽤 멋지게 보인다. 저녁은 덥지만 털킹 씨의 창문이 두 개 다 활짝 열려 있고 방은 높고 바람이 지나가며 어둡다. 11월에 안개와 비가 내리거나 1월에 얼음과 눈이 오면 이런 특징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뜨겁고 길어진 여름 방학 날씨에는 나름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알레고리는 복숭아 같은 뺨과 꽃다발 같은 무릎, 다리와 팔에 장미 같은 근육이 있지만 오늘 밤 꽤 시원해 보인다. 털킹훈 씨의 창문을 통해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의 가구와 서류들 사이에도 먼지가 쌓여 있다. 그 먼지는 여기저기 두껍게 쌓여 있다. 길을 잃은 시골에서 온 바람이 겁을 먹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려 할 때 그것은 알레고리에 눈에 먼지를 쏟아붓는다. 이건 마치 법률이나 그 법을 대표하는 털킹원 씨가 평민들의 눈에 때때로 뿌리는 먼지와 같다. 털킹원 씨는 자신의 서류와 자신, 모든 고객,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 생명체든 무생물든이 결국 하나의 먼지로 변해가는 그 창고 같은 곳에서 한 창문 옆에 앉아 오래된 포트 와인을 즐기고 있다. 그는 거친 성격에 꽉 차고 말없는 사람일지라도 최고의 와인과 함께라면 오래된 포트를 즐길 수 있다. 그는 링컨 인필드 아래에 어떤 숨겨진 셀러에 값진 포트 와인 저장고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많은 비밀 중 하나다. 그가 오늘처럼 혼자 식사를 할 때 커피 하우스에서 물어온 생선 한 조각과 스테이크나 치킨을 먹고 촛불을 들고 그 텅 빈 저택의 깊은 지역으로 내려가면 멀리서 문이 쾅 하고 울리며 그는 고요하게 돌아와서 그릇을 들고 와서 방 안에 가득 퍼지는 향기로운 와인을 붓는다. 이 와인은 40년이 넘은 와인으로 유리잔 속에서 붉게 물들며 자신이 그토록 유명해진 것을 감지하고 방 안을 포도 향기로 가득 채운다. 털킹온 씨는 저녁 노을 속에서 열린 창문 옆에 앉아 와인을 즐기며 마치 와인이 그동안의 50년의 침묵과 은둔을 속삭이는 것처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은 채 앉아서 마시며 비밀스럽게 그 시간에 자신이 아는 모든 미스터리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런 미스터리들은 시골의 어두운 숲, 도시에 있는 거대한 빈집들, 그리고 아마도 자신과 그의 가족사, 그의 돈, 그리고 유언장까지 얽혀 있는 것일 것이다. 모두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들이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독신 친구도 떠오른다. 그 친구는 역시 같은 성격의 변호사였고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만 75세가 되던 어느 여름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금시계를 미용사에게 주고 템플로 돌아가서 한가롭게 집으로 걸어가다가 목을 매버렸다. 하지만 오늘 밤 털킹온 씨는 혼자만 이런 생각에 잠겨 있지 않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그의 의자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불편하게 앉아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다. 그 남자는 머리가 벗겨지고 온화하고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가 그의 잔을 채워달라고 부탁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존경스럽게 기침을 한다. 자, 스네그스비, 털킹훈 씨가 말한다. 그 이상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혹시 선생님, 어젯밤에 여기로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서요. 선생님, 하지만 그분에 대해 선생님께서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냥 뭔가 원하실까 해서 털킹온 씨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와주지 않거나 자신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네그스비는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말끝을 흐린다. 예의 없는 짓을 했다면 사과드려야죠. 선생님, 정말로 전혀. 털킹온 씨가 말한다. 스네그스비,
내가 어제 모자 쓰고 와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왔다고 했지. 그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니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어. 그렇습니다. 선생님, 스네그스비가 대답한다. 보시다시피 제 작은 아내는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죠. 그 작은 아내는 경련을 자주 일으키는 처지라 마음을 쓸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쓰게 만들 좀 모든 일을 자신과 관계가 있든 없든 특히나 관계 없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제 작은 아내는 매우 활동적인 머리를 가졌습니다. 선생님, 스네그스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손으로 기침하며 속삭인다. 정말 아주 훌륭한 와인이네요. 그래서 어젯밤엔 애가 그 일을 숨겼다는 거지. 털킹훈 씨가 묻는다. 오늘 밤도. 네. 선생님, 오늘 밤도 그랬습니다. 제 작은 아내는 지금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경건한 상태에 있어요. 혹은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챈드밴드라는 성직자의 저녁 운동을 참석하고 있죠. 그분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지만 저는 그 스타일이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작은 아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조용히 다녀올 수 있었던 거죠. 털킹온 씨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스네그스비 잔을 채워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네그스비가 이의 바르게 기침을 하며 말한다. 정말 훌륭한 와인이네요. 선생님, 이건 이제 드물게 구할 수 있는 와인이다. 털킹혼 씨가 말한다. 50년 된 와인이다. 정말요. 선생님, 그렇다면 전혀 올랍지 않습니다. 거의 어떤 나이라도 될 수 있겠네요. 스네그스비는 포트 와인에 대한 칭찬을 마친 뒤 그 귀한 와인을 마신 것에 대해 손으로 사과하는 기침을 한다. 그럼 그 아이가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줄래? 털킹훈 씨가 물으며 구식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의자에 편히 기대며 말했다. 기꺼이. 선생님, 그럼 스네그스비 씨는 충실하게, 다소 장황하게, 그가 어제 집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준 조의 이야기를 반복한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크게 깜짝 놀라며 말을 끊고는 어머, 선생님, 다른 분이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스네그스비 씨는 자기가 들어왔을 때 방에 없었고 그 후에도 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 테이블과 자신, 그리고 변호사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 사람은 모자와 지팡이를 들고 있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얼굴을 하고 있다. 방에 옷장이 하나 있지만 그 문도 삐걱거리지 않았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조용히 뚜렷한 얼굴로 서 있다. 그는 중년쯤 돼 보이는 검은 옷을 입은 체격이 좋고 침착한 인상인 남자다. 처음 봤을 땐 그가 그림을 그리려는 것처럼 스네그스비 씨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다지 눈에 띄는 점이 없다. 이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털킹훈 씨가 차분하게 말한다. 이분은 바로 버킷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스네그스비 씨는 버킷 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 기침을 하며 대답한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인데, 그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똑하니까요. 이 일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나요? 버킷 씨. 매우 간단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니,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예전 자리에 없을 겁니다. 스네그스비 씨가 저와 함께 톰 홀론즈로 내려가서 그 아이를 지목해 주신다면 2시간 이내에 그 아이를 여기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스네그스비 씨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버키 씨는 탐정입니다. 스네그스비 씨, 털킹훈 씨가 덧붙인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스네그스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으며 대답한다. 그리고 만약 스네그스비 씨가 이곳에 대해 실제로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네그스비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버키 씨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가가며 말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그 아이는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조금만 질문을 던지면 되고 그 아이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다시 떠날 겁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선생님, 그 아이는 무사히 돌아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다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털킹혼 씨. 스네그스비 씨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리고 안심한 듯. 그럼 그 일이면 그래요. 그리고 스네그스비 씨. 버키 씨가 그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친근하게 가슴을 두드리며 비밀스럽게 말한다. 당신은 세상 물정도 잘 아는 사람이고 사업에도 능하고 이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죠. 저는 선생님의 좋은 의견에 정말 감사드리지만 스네그스비 씨가 겸손하게 기침을 하며 대답한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알죠? 버키 씨가 말한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에 종사하고 그 일이 신뢰를 요구하고 사람에게 깨어있고 정신을 집중해야 하며 머리를 꽉 조여야 한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저도 예전에 제 삼촌이 비슷한 일을 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인데 그런 작은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최고라는 거 이해하시죠? 조용히. 물론이죠. 스네그스비 씨가 대답한다. 저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버키 씨가 솔직하게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죽은 사람이 작은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재산에 대해 뭔가 꿍꿍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스네그스비 씨가 말하지만 그다지 뚜렷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건 버키 씨가 스네그스비 씨의 가슴을 편안하게 두드리며 계속 말한다.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죠. 그럼요. 스네그스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한 명이자 당신의 일에서는 고객인가 클라이언트인가요? 제 삼촌이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보통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스네그스비 씨가 대답한다. 맞아요. 버키 씨가 그와 손을 잡으며 친근하게 말한다. 그래서 동시에 진짜 좋은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 당신은 저와 함께 비밀을 지키며 통홀론지로 내려가서 그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그 후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스네그스비 씨가 대답한다. 그럼 여기 당신 모자입니다. 그의 새로운 친구가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친근하게 말하며 모자를 건넨다. 준비가 되셨으면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들은 털킹혼 씨를 남겨두고 그가 깊은 고요 속에서 오래된 와인을 마시며 아무런 파장도 없이 앉아 있는 채로 거리로 나선다. 혹시 그리들릴 아는 사람을 아세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말이죠. 버킷 씨가 내려가면서 친근하게 묻는다. 아니요. 스네그스비 씨가 생각하며 대답한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릅니다. 왜요? 별거 아닙니다. 버킷 씨가 말한다. 그 사람은 성질을 조금 부렸고 몇몇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발부한 영장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깝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럴 일이 아니죠. 스네그스비 씨가 걸어가면서
그의 동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든 여전히 뭔가 정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숨어서 기웃거리는 것 같다는 점을 새롭게 느낀다. 또 그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려고 할 때마다 마치 직진할 것처럼 확고한 결정을 내린 척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방향을 틀며 돌려서 간다. 때때로 그들이 경찰관과 마주칠 때마다 스네그스비 씨는 그들이 서로 다가올 때 깊은 사색에 빠져 서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점을 알아챈다. 몇 번은 버킷 씨가 반짝이는 모자를 쓴 작은 남자를 뒤따르다가 그를 쓱 쳐다보지도 않고 지팡이로 살짝 찔러 그 남자가 돌아보자마자 사라지게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버킷 씨는 그의 작은 손가락에 있는 큰 상복 반지나 별로 다이아몬드는 없고 설정만 많은 셔츠 브로치를 빛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무심히 주위를 둘러본다. 마침내 톰 홀론즈에 도착한 그들은 버킷 씨가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불을 붙인 불빛을 받는다. 경찰관은 그와 함께 불빛을 허리에 차고 따라온다. 스네그스비 씨는 그들의 두 명의 안내자가 이끄는 대로 광명 높은 거리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된다. 그곳은 배수도 없고 통풍도 잘 되지 않으며 깊은 검은 진흙과 썩은 물로 가득 차 있다. 다른 곳들은 마른 도로들이지만 이곳은 그야말로 썩어 있다. 그 거리에서 갈라지는 다른 거리와 골목들은 너무나 악명 높아서 스네그스비 씨는 몸과 마음이 메스꺼워지고 마치 자신이 점점 지옥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 좀 비켜서 서세요. 스네그스비 씨. 버킷 씨가 낡고 초라한 팔랑퀸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말한다. 여기 열병이 거리를 올라오고 있네요. 그 보이지 않는 불쌍한 존재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떠나 세 명의 방문자 주변에 우뚝 서 있다가 마치 끔찍한 얼굴들의 꿈처럼 사라지고 골목과 폐허 뒤로 사라져버린다. 그들은 몇몇 외침과 경고의 휘파람 소리를 남기고 이후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들 주위에서 떠도는 듯하다. 적의 열병집 들리죠. 다르비, 버킷 씨가 냉정하게 썩은 폐허 한 줄을 비추며 묻는다. 다 그것들입니다. 다르비가 대답하며 계속해서 거기서는 몇 달이고 사람들이 수십 명씩 죽어갔고 양처럼 부패해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라고 덧붙인다. 버킷 씨는 스네그스비 씨에게 다시 말한다. 그가 좀 힘들어 보인다고. 스네그스비 씨는 그 답을 한다. 그 악취 나는 공기를 마시니 숨을 쉴 수 없는 기분이 든다고. 여러 집에서 조라는 소년을 찾고 있다. 토몰론즈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 이름도 쓰지 않아서 스네그스비 씨는 당근, 대령, 교수형, 젊은 조각, 테리어 팁, 마른 놈, 벽돌 등으로 여러 사람을 대체하려 한다. 스네그스비 씨는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준다. 그의 그림과 관련된 의견은 엇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당근일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벽돌일 거라고 한다. 대령이 등장하지만 그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스네그스비 씨와 그의 동행들이 멈추면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모여들고 그들의 불결한 심연에서 비굴한 조언이 버킷 씨에게 올라온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면 분노한 불빛들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다시 골목과 폐허와 벽 뒤로 사라진다. 마침내 터피 또는 터프 서브젝트가 밤마다 눕는 은신처가 발견된다. 그리고 그 터프 서브젝트가 바로 조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스네그스비 씨와 그 집의 여주인 술에 취해 얼굴이 검은 덩어리로 묶여 있고 계집 바닥에 쌓인 넝마 더미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간의 메모 교환을 통해 이 결론이 확립된다. TUGHY는 아픈 여자를 위해 병원에 약을 사러 갔지만 곧 돌아올 거라고 한다. 오늘 밤 누가 있나? 버킷 씨가 또 다른 문을 열고 불빛을 비추며 말한다.
2명의 술 취한 남자들이네. 2명의 여자들도 남자들은 괜찮아 보이네. 그는 각각의 남자의 팔을 얼굴에서 떼어보며 말한다. 이 사람들, 너희 남편들이야. 네, 그렇습니다. 여자 중 한 명이 대답한다. 우리 남편들입니다. 벽돌 공들이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런던 사람들은 아니지. 아니요. 우리는 허트포드셔 사람들입니다. 허트포드셔 어디? 세인트 올반스입니다. 길을 떠난 거야. 어제 걸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선 일이 없어서 여기 왔는데 그래도 별로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는 큰 도움이 안 되지. 버킷 씨가 바닥에 누운 사람들을 보며 말한다. 맞아요. 정말 여자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제니랑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방은 문보다 2~3피트 높지만 너무 낮아서 방문따 중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똑바로 서면 검게 그을린 천장을 머리가 닿을 정도다. 그 공간은 감각적으로 불쾌하다. 심지어 더럽혀진 공기 속에서 촛불도 창백하고 병든 듯하게 타오른다. 몇 개의 벤치와 높은 벤치가 테이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자들은 넘어지듯 자리를 잡고 자고 있지만 여자들은 촛불 옆에 앉아 있다. 말을 한 여자 품에 안겨 있는 아주 어린 아기가 있다. 이 아기 몇 살 된 거요? 버킷이 말한다. 어제 태어난 것 같군요. 그는 전혀 거칠지 않게 말하며 아기에게 부드럽게 불빛을 비추면서 스네그스비 씨는 이상하게도 다른 아기 하나가 빛 속에 둘러싸인 모습이 떠오른다. 그림 속에서 본 것처럼 3주도 안 됐습니다. 선생님, 여자가 말한다. 내 아이인가요? 네. 그들이 들어올 때 아기를 돌보고 있던 다른 여자가 다시 아기를 내려다보고 자고 있는 아기에게 입을 맞춘다. 그 아이를 마치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것 같군요. 버킷이 말한다. 나는 그런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아, 제니. 다른 여자가 그녀에게 말한다. 죽은 게 낫다고 생각해, 제니. 살아있는 것보단 죽은 게 훨씬 낫다고. 어떻게 그런 비정한 여자가 될 수 있겠어요. 버킷이 엄하게 말한다. 자기 아이가 죽기를 바란다고요. 하느님, 당신 말씀이 맞아요. 선생님, 그녀가 대답한다. 전 그렇지 않아요. 제 생명을 내걸고라도 아이를 죽음에서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잘못된 말은 그만해요. 버킷이 다시 부드럽게 말한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머릿속에 떠올라서요. 선생님, 여자가 말하면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볼 때마다 떠오른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다시는 개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미친 여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제니가 아이를 잃었을 때 내가 그 곁에 있었잖아요. 그쵸? 제니?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곳을 보세요. 저기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그녀가 바닥에 자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지금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아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러 나갔죠. 너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너희가 자주 만나는 아이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 말이에요. 자, 자, 그만 말해요. 버킷이 말한다. 너희가 잘 키우면 그 아이가 어휘를 기쁘게 할 거고, 나중에 너희 늙었을 때 잘 돌봐줄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오늘 밤은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열이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 일들이 많을 거라고 말이에요. 내 주인도 반대할 테고, 그 아이도 힘들어하고, 집이 두려운 곳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아이가 길을 잘못 들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아이가 나쁜 길로 빠져버린다면 내가 그 아이 곁에서 그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제니의 아이처럼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 제니가 말한다. 리스, 너 피곤하고 아프잖아.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하며 제니는 어머니의 드레스를 치워 아기가 누워있던 상처투성이의 가슴 위로 다시 덮어준다. 이 아기는 내 죽은 아이 때문이에요. 제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돌아다니며 말한다. 내 죽은 아이가 이 아기를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었고, 내 죽은 아이가 그녀가 이 아기를 사랑하는 이유도 돼요. 지금 이 아기를 빼앗길까봐 생각하는 게 그 아이 때문이에요. 네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이를 다시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두 어머니가 우리의 가난한 마음 속에서 똑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네그스비 씨가 코를 풀며 동정의 기침을 할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버킷은 불빛을 문으로 비추며 스네그스비 씨에게 말한다. 자, TOUG의 GY는 어때요? 그가 괜찮겠어요. 그 아이는 조입니다. 스네그스비 씨가 말한다. 조는 불빛 속에서 깜짝 놀라며 서 있다. 마치 마법의 랜턴 속에서 나타난 누더기 차림의 인물처럼 법을 어기고 더 멀리 가지 않았다는 생각에 떨고 있다. 하지만 스네그스비 씨가 그건 너한테 돈을 주는 일일 거야. 조라고 위로해. 말을 하자. 조는 안심하고 버킷에게 조금 다로 나가서 얘기하는 동안 숨을 몰아쉬며 그가 할 일을 잘 설명한다. 아이원은 다 잘 풀었어요. 버킷이 돌아와 말한다. 이제 스네그스비 씨 준비됐습니다. 먼저 조는 그가 얻어온 약을 전달해야 한다. 조는 간결하게 그건 바로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약을 건넨다. 그 다음 스네그스비 씨는 식탁 위에 반 크라운을 놓는다. 이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가 자주 쓰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버킷은 조의 팔꿈치 바로 위를 잡고 조를 앞서 걸어가게 한다. 이렇게 해야만 TOUGHY나 다른 어떤 사람이든 링컨 인필드로 제대로 인도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그들은 여성들에게 잘 자라며 다시 더럽고 검은 토모럴론스 거리로 나선다. 그들이 그 구덩이로 내려갔던 악취 나는 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면서 군중은 그들 주위에서 떠돌며 휘파람을 불고 숨어 있다. 마침내 그들은 그곳을 벗어나며 다르비에게 다시 불빛을 돌린다. 그러자 군중은 마치 갇힌 악마들이 모인 것처럼 뒤로 물러서며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더 맑고 신선한 거리를 지나 스네그스비 씨에게는 그 어떤 거리보다도 이제 더 맑고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가다 결국 미스터 TULKINGHON의 집 앞에 도달한다. 희미한 계단을 오르며 미스터 털킹헌의 방은 1층에 있다. 버킷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외부 문 열쇠가 있다며 벨을 누를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지만 버킷은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고 소리도 내며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뭔가 준비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들은 결국 미스터 털킹온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에는 램프가 하나 켜져 있고 평소에 그가 술을 마시던 방으로 들어간다. 그는 없지만 그의 옛날 촛대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고 방은 꽤 밝다. 버킷은 여전히 전문적인 손길로 조를 잡고 있으며 스네그스비 씨는 그가 무수히 많은 눈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방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때 조가 갑자기 멈추고 몸을 움찔한다. 뭐가 문제인가요? 버킷이 속삭이며 묻는다. 저기, 저 여자. 조가 외친다. 누구? 그 여자요. 한 여인이 방 중앙에 서 있다. 그 위로 불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여인은 완전히 정지해 있고 조용히 있다. 여인의 안면은 그들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조각상처럼 그대로 서 있다. 자, 말해보게.
버킷이 큰 소리로 말한다. 그 여자가 그 여자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 그 주름이랑 조가 멍하니 말하며 그 모자랑 그 드레스라고 한다. 정확히 내가 말하는 걸 잘 생각해봐. 터프. 버킷이 그를 신중히 살펴보며 말한다. 다시 한번 잘 봐.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해보고 있어요. 조가 눈을 부릅뜨며 말한다. 그거, 주름, 모자, 그리고 드레스가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내가 말한 그 반지들은 뭐지? 버킷이 묻는다. 여기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조가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손 주먹에 문지르며 그 눈을 여인에게서 떼지 않은 채 말한다. 여인은 오른손 장갑을 벗고 손을 드러낸다.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 버킷이 묻는다. 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그 반지들 전혀 아니에요. 그런 손은 아니에요. 뭐라고? 버킷이 말하며 그가 기뻐하면서도 기쁨을 숨기지 않고 웃는다.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손은 훨씬 더 하얗고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작았어요. 조가 대답한다. 그래, 그럼 다음엔 내가 내 엄마라고 말할 거지. 버킷이 웃으며 말한다. 여자의 목소리 기억나. 그럴 것 같아요. 조가 대답한다. 그 여인이 말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한 거였나요?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더 말할 수 있어요. 이 목소리였나요? 아니면 이 목소리와 비슷했나요? 조는 깜짝 놀라서 버킷을 쳐다본다. 전혀 아니에요. 그럼 버킷이 여인을 가리키며 대꾸한다. 왜 그 여자가 그 여자라고 말한 거야? 왜냐면요. 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잃지 않은 채로 말한다. 그 주름이랑 그 모자랑 그 드레스가 그거예요. 그 여자인 것 같지만 또 그 여자는 아니에요. 그 여자의 손도 아니고 그 여자의 반지도 아니고 그 여자의 목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주름이랑 그 모자랑 그 드레스는 똑같아요. 그녀가 입었던 것처럼 키도 똑같고 여자가 나한테 한 푼짜리 동전도 주고 그 후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요. 버킷이 조금 실망한 듯 말한다. 넌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군. 그래도 어쨌든 이거 5실링 주겠어. 잘 쓰고 문제 생기지 않게 조심해. 버킷은 손끝으로 동전을 하나씩 세며 조용히 계산한다. 이건 그의 습관인데 주로 그런 게임에서 이 동전들을 사용한다. 그런 후 동전을 작은 더미로 만들어 조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문 밖으로 데려가면서 남은 건 베일을 쓴 인물과 함께 홀로 남게 되는 스냅스비. 하지만 튤키논이 방에 들어오자 베일은 벗겨지고 충분히 매력적인 프랑스 여자가 드러난다. 다만 그 표정은 약간 극단적으로 강렬하다. 고맙습니다. 오르탕스 씨. 틸키논이 평소처럼 고요한 태도로 말한다. 이 작은 내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오르탕스 씨가 정중하게 말한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제게 명예로운 추천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르탕스 씨. 튤키논 선생님의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요. 부족하지 않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선생님. 잘 가세요. 오르탕스 씨는 고상한 태도로 방을 나가고 버킷은 갑자기 하인처럼도 보일 수 있는 능숙함으로 그녀를 계단 아래까지 정중하게 내려보낸다. 그럼 버킷, 틸키논이 방으로 돌아와서 묻는다. 다 됐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처리한 대로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의 옷을 입은 건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가 색깔이라든가 모든 걸 정확히 기억했어요. 스냅스비 씨, 제가 맹세코 말한 대로 그 아이는 잘 보내졌다고요? 안 됐다면 말해주세요. 선생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스냅스비가 답한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면 제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스냅스비 씨,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튠키논이 대답한다. 이미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혀요. 선생님, 좋은 밤 되세요. 보세요. 스냅스비 씨. 버킷이 그를 문까지 데려가며 여러 번 손을 흔들며 말한다. 제가 좋아하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사람을 쥐어짜는 게 소용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으면 그걸 그대로 두고 끝내버려요. 그게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 스냅스비가 대답한다. 아니, 당신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이에요. 버킷이 그를 여러 번 손을 흔들며 다정하게 말한다. 그게 바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예요. 스냅스비는 적절한 대답을 하고 그날 밤의 사건들에 혼란스러워하며 집으로 향한다. 길을 가며 자신이 깨어있고 현실 속에 있다는 걸 의심할 정도로 혼란스럽다. 지나가는 거리의 현실, 그 위에 떠 있는 달조차 현실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건 불가사의한 현실이다. 작은 아내가 머리에 머리핀과 반모자를 쓰고 앉아 있으며 그가 사라졌다는 공식 정보를 경찰서에 전달하려고 부스터를 보냈고 그동안 기절한 상태에서 모든 과정을 신사답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그걸로 감사한 사람은 나뿐이다. 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23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